반갑습니다. 구산 스님의 그 생활불교의 길, 머릿말 잘 알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제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이게 이제 구산 스님의 생활불교의 길 머릿말입니다. 이게 머릿말. 제일 첫 구절이 그거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제가 아니리. 사람들이 다 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한줌 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우리 송강사 이제 스님 한 분이 입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빈소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 스님이 뭐 나이가 많으신 뭐 세수가 많아가지고 살 만큼 살고 간 스님이 아니라 55인가 그러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많은 나이도 아니죠. 이제 빈소에 조문을 갔어요. 제가 빈소에 조문을 가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빈소에 가면 그렇게 하죠. 이제 그 조문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고인과 내지는 고인의 유족들과 나와의 관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충 관례적으로 정해진 조의금을 이제 넣고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대충 이번 케이스는 얼마 이 딱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는 게 편해요. 모든 게 견적이 딱 나오니까 조의금을 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조문한 다음에 이제 유족들과 짧은 얼마나 뭐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뭐 등등등 이런 짧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나와가지고 바로 집에 가면 안 되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옆에 식당같이 되어 있는 휴게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뭐 밥을 안 먹었으면 밥도 먹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요 정도 내가 머물러 있었으면 충분히 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나의 정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내게 이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 그 정도의 시간을 이제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보내고 이제 나오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조문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조문을 하러 가면 조문을 한다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그 공간, 그 자리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 온 조문객들과 나누는 거죠. 그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게 우리가 조문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가면 지금 말한 이런 조문은 길어야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영정 앞에서 절하고 그 다음 유족한테 이런저런 좀 추모의 말, 애도의 말을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마찰하고 그럼 그 자리에 계속 있기도 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 전문객들도 들어오고 자리도 협소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기도 안 좋고 탁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리를 비켜주는 게 또 유족을 위해서 또 유족을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마음에 실제 조문하는 시간은 길어야 한 2, 3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나머지 한 3, 40분 정도는 우리 뭐 합니까? 그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지 막 찾죠.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은
그룹별로 모여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나 찾아요. 다행히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셨나, 뭐 사인이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 전에 봤을 때도 건강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 야, 누구는 왜 안 왔지? 이게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가 먼저 간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걔 요즘 뭐 한다냐? 뭐 이런 이야기. 야, 너 요즘 얼굴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등등등. 그동안에 이제 근황에 대해서 근황 토크를 한 3, 40분 하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지요. 옛날에는 조문 간단하게 하고 나면 뭐 했습니까, 이제? 판이 벌어져가지고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시끌벅적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 아예 그냥 딱 그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잘 안 하죠. 물론 이제 뭐 술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같이 이런 뭐 천막 쳐놓고 막 마당에 천막 쳐놓고 뭐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 음식해서 막 나르고 설거지하고 떠들고 정신없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 계속 이런 신변 잡기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요 정도 있었으면 내가 충분히 내가 성의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소를 제가 요번에 가서도 느낀 건데 뭐 우리가 뭐 그러려고 그랬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와 애도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걸로 사실 한 7, 80%는 이미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나머지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그동안 뭐 서로 각자 일이 바빠가지고 못 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이제 막 그러는 자리가 보통 찾아온 조문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로 많이 빈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장례식장을 가든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이거지.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비슷하게 지금 현재 문화 비슷하게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조문을 하러 갔는데 이제 보통 그전에는 뭡니까 속인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끔은 갔었는데 그전에 스님들은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절에 이제 절 한쪽에 따로 빈소를 차리고 뭐 5일장으로 하고 이렇게 사중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하니까 어떤 이 양반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보다 큰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큰 스님은 아니다 보니까 사인도 뭐 코로나로 갔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사중에서도 이거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가 약간 뭐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거기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비를 성광사에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죽으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은 뭐 내가 큰 스님이 아니니까 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빈소 뭐 광주 어디 가까운 대충 뭐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차리고 3일장 하고 송광사에서 그래도 정심사 주지니까 송광사에서 다비는 해주겠죠. 송광사에서 다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도 이렇게 빈소가 차려지겠구나. 고인의 입장에서 빈소를 보니까 참 인생살이 허무하다.
고인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지. 죽었어.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유족들이 빈소를 차렸어. 근데 정작 조문 온 사람들은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를 생전에 나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추억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뭐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와서 내 사진 앞에 절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요만만 하고 쪼르르 식당 가가지고 그냥 야 누구 온 사람 없나 하고 막 저거들 이야기하기 바쁜 거예요. 돌아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서운한 일이 없겠다. 이렇게 섭섭한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유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제일 슬픈 사람들이 유가족들이죠. 유족들인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례 기간, 초상 기간 동안은 이런저런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아요. 뭐 사망신고서 떼는 것부터 장례식장 잡고 입관을 몇 시에 해야 되냐, 화장을 어디서 하냐, 화장 시간을 언제 하냐, 뭐 이런 등등등 규모는 어느 정도를 할 거냐. 옛날에는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요즘은 뭐 상조회사도 있고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뭐가 많습니다. 복잡해요. 슬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슬퍼할 시간을 안 줘요. 상황이. 유족들로 하여금. 그런 거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앉아서 오는 조문객들 맞이해야 돼.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조문객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조문객이 안 와도 눈치 보이고 너무 안 오면 눈치 보이고 조문객들이 그냥 계속 무밀도시 하면은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또 조문객들 맞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상 치르는 기간 동안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슬퍼하고 기억하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은 완전 들어눕고 그러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조문객들은 와서 생색만 내고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고 유가족들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럼 나는 뭐야? 이 자리가 나를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내가 죽은 거에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진 않은데 100%.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나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신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본인의 빈소만큼 이렇게 참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남의 죽음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죽음만 경험해요. 나의 죽음은 살아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타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도 아까 내가 빈소의 분위기를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잠깐 조문 와서 자기 이야기 막 하다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인, 돌아가신 분은 어떤 사람이냐?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예요. 모두가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빈소에 가면은 다 누구나 조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 고인에 대해서 짧은 멘트라도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몇 날 며칠 동안 자기 일상에서 돌아가신 분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굴러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 일상은 하나도 변함없이 굴러간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빈소에 가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빈소에 가서 그 영정사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빈소를 한번 빈소의 풍경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자리는 형식은 고인을 위한 자리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자리예요. 자기들 시간을 보내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산다는 건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오늘 오전에 템플스테이가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가 그 대답을 하는 그런 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제가 이제 빈소에 가서 그 풍경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바에 따르자면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1인극 판토마임 같은 거다. 판토마임 알죠? 그 배우가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하고 동작으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 거. 그게 판토마임이잖아요. 그 이제 판토마임을 보면 관객들은 배우의 동작과 얼굴 표정을 보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하죠. 판토마임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예를 들어 내 앞에 벽이 있다. 그럼 막 이런 뭔가를 이렇게 벽을 더듬는 행동을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 앞에 벽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판토마임이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1인극 판토마임 같은 거냐? 제가 이제 여기 절에 있으면 이런저런 분들이 와서 이제 이름은 상담인데 사실은 와서 이런저런 삶의 고충을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먼저 갔어. 자기보다. 우리가 그걸 천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그거보다 큰 거 없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달래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거 이제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식이 10대야. 근데 너무나 방황을 해.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학교도 관두고, 집에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해하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엄마 탓이라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애가 엄마는 그냥 잡아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럼 그런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을 모으면은 태평양을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눈물을 모으면.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도 병의 원인은 몰라.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봐도 본인은 아픈데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하루 아프고 이게 병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힘들겠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고통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그 슬픔을 고스란히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럼 나도 그 눈물만큼 그대로 뚝뚝뚝 흘리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냥 참 힘들겠다, 안 됐다. 공감하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뭐 우울해하고 이런 모든 감정, 이런 모든 고통들은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마치 내가 판토마임 하는 배우인 것처럼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냥 느낄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참 기분이 좋은 것 같구나. 그러지 내가 느끼는 고통,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을 똑같이 그대로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1인극 판토마임 같은 거다.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극을 할 때는 보고 야, 참 감동적인 연기다. 감동적이다. 연기에 빠져들어요. 관객들이 잘하면. 빠져드는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극이 끝나고 나면 참 좋은 연극이었어. 그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 일상을 살아요. 평소에 그냥 살던 대로. 그 연극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가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긴 하겠지만 항상 그 연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배우의 연극은 1인극 판토마임 연극은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관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객의 일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식을 챙기고 위하고 뭐 화도 내고 혼도 내고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런 1인극 판토마임 같은 거라서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내가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조차도 100%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살이에요. 이런 거를 명심해 봤을 때 마치 연극이 끝나면 그 연극에 관련된 관객과의 관계도 끝나버리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빈소에 가서 조문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관례로서 좀 정착이 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한 번은 빈소에 가서 조문객의 입장이 아니고 그 영정사진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 빈소가 나의 빈소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빈소의 모습을 한번 쫙 보기를 바래요. 그 평소에도 생활하면서도 가끔 마음속으로 나의 빈소를 내가 한번 차려보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스님이 나이가 55인데 우리 거기 조문 같은 스님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뭐 70 먹었다고 먼저 가고 60 먹었다고 나중에 가고 이거 아닙니다.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빈소를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차려보자. 차려보면 그냥 빈소만 차리면 안 되죠. 거기에 오는 조문객들, 이 인간이 올까? 요 인간도 오겠지. 요 인간도 오겠지. 요런 상상을 해요. 이 인간들이 와서 주스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당연히 내 이야기는 별로 안 하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거 자식들 이야기하고 뭐 막 십중팔구 그럴 겁니다.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둥바둥하는 이 삶이 내가 그렇게나 챙기고 잘해보려고 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이 애지중지하는 지금 내 삶이 정말 죽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뭡니까? 불교의 핵심은 무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명심으로 가득 찬 내죠. 아상, 그런 내라는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빈소에 가서 느낀 점은 빈소에 있는 영정사진 속 고인의 입장이 돼서 나의 빈소를 차리는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나에 대한 애착, 내 것에 대한 집착, 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교 수행이 따로 없습니다. 열심히 참선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나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털어내는 게 엄청나게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것만큼 불교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없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